그리고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로존 CPI도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 유럽이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 그 에너지 가격이 지금 올라감에 따라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유로화 같은 경우에 이제 올라가고 떨어짐에 따라 달러 강세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 중요하고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제일 중요하겠죠. 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아시아에서 4.5560 연고점 또 갱신.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최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4.556 돌파를 했다가 4.51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높아진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달러 환율 연고점 갱신 원달러 1350원 뚫려. 그 코인 이슈가 작년부터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도 거의 한 두세 달? 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에코프로 막 폭등한다 막 100만원 아래에 빠지면 들어갈 거다 주변에 엄청 많았죠. 주변에 에코프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매수할 거다 얘기하셨던 분 들어보신 분 한번 1번 한번 올려보세요. 아주 열풍이었어. 주변에서 어떤 얘기 하냐면은 야 에코프로 이거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비전 너무 좋다. 100만원 아래 되면 들어갈 거야. 그러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때 코인 이슈가 어떤 말씀 드렸죠? 똑같이 말씀드렸어. 에코프로 뭐 다음 테마주 뭐 2차 전지 뭐 맥신 초전도체 찾을 생각 하지 말고 뭐를 봐라? 국채 금리 환율을 봐라. 원달러 환율을 봐라. 이래서 우리가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자를 한 투자자라면은 환율 모르고서는 분석이 안 됩니다.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아니 안 하시는 게 나아 사실. 환율도 모르고 그냥 차트상 그냥 접근해가지고 1분봉이 어떻고 차트 그리면서 접근을 한다? 그냥 투자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차트에 목매다니신 분들 막 단타 치면서 막 샀다 팔았다 여기서 들어가야 되고 진입 시점이고 여기서 매도 시점이고 근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얼마를 넘었고 미국 국채금리가 얼마를 넘어서 어떤 일도 일어날지를 몰라. 근데 차트만 보면 그게 뭐가 의미 있어. 차트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주식이 됐건 코인이 됐건 우리가 차트를 그리죠. 차트를 그리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은 이제 현지에서 이렇게 필드에서 얘기하는 거 이제 화가라고 하는데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공매도 치는 애들 주식으로 따지면 공매도 치는 애들 그리고 우리 코인 시장으로 따지면은 MM 기업들 돈 받고 이거 코인 좀 올려줘 A 코인 그래? 그럼 A 코인 얼마 줄 건데 얼마 줄게 몇 프로 줄게 그래 같이 올리자 그러면 재단에서 쭉 작업해놓고 MM 기업들이 올려주는 겁니다. 걔네들을 화가라 그래요. 업비트에 몇백 개 코인이 상장돼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국내 거래소 1등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업비트가. 그때 당시에 화가들 돈 뒤집어지게 벌어. 지금 환율이 어떻고 달러가 강세고 의미 없어. 제일 잘 먹고 제일 잘 살아. 해외에서. 한국에 안 있어. 돈 많은 분들은. 다 그림 그려놓고 가끔씩 이제 필요하면 들어왔다가 그려놓고 또 나가고 미친 듯하게 돈을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뭐 단타를 치거나 뭐 투자를 하는 거 좋아 알겠어. 근데 우리가 그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비트코인이 됐던 주식이 됐던 그냥 많이 갖고 있는 놈이 그리는 거야. 그 해당 주식을 많이 갖고 있던가 돈을 많이 갖고 있던가 걔네들이 그린 그림판에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 해서 막 왔다 갔다 예측을 하고 걔네들이 위로 갈지 떨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가 거시적 경제라던가 정치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전 세계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는 어떻고 금융시장은 어떻고 이런 공부들을 해놓으면은 우리가 화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화가를 직접 이렇게 그림을 안 그리더라도 화가들이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도 공부해야 되고 야 비트코인 투자하는데 무슨 환율 공부를 하냐
달러가 어떻고 강달러가 어떻고 뭐가 중요해? 리플 언제 오를지, 뭐가 오를지, 소송 끝나면 언제 끝날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판에서 욕하고 나가시는 겁니다. 손절 치면서 도박이니 뭐니. 이해되셨죠? 자, 원달러 환율 1350원 뚫려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삼성 사는 거 좋을까? SK 사는 거 좋을까? 국내 주식 접근하는 거 좋은 접근 방법일까? 코인주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국내 주식 할 바에 미국 주식 한다. 작년부터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코스피 코스닥 해외 투자 자금들 굳이 여기 있을 이유 없습니다. 왜? 어차피 안전하고 더 매력적인 자산들, 금리 더 높게 주는 자산들 널리고 깔렸는데 굳이 왜 한국 시장이 있어? 이해되시나요? 굳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자, 국채금리, 미국 국채금리 급등에 강달러 부활, 원달러 환율 1350원 뚫어. 자, 코스피 1.3% 급락. 올라갈 수가 없지. 외국인 투자자금들 싹 다 빠지는데. 환율이 깨지는데 삼성은 어떻고, SK 하이닉스는 어떻고, 에코프로는 어떻습니까? 어불성설이죠. 우리가 환율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거 지금 굉장히 원달러 환율 작년에 우리 연말 그때 분위기가 냄새가 솔솔 납니다 지금. 자, 9월 독일. 자, 지금 보시면 경기 지수가 85.7 0.1포인트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독일의 경기 지표를 좀 체감상 알 수 있는 그런 지표인데 5개월째 하락이라고 합니다. 5개월째. 독일에 이렇게 경제 지표가 안 좋다는 건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EU 국가들, 유럽 국가들 역시 안 좋다는 걸 의미합니다.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유럽 경기도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유럽, 한국 지금 안 좋죠. 자, 엔화, 미국 장기금리 상승에 1달러 149엔대 전반 하락 출발. 일본까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엔화까지 흔들리죠. 달러 강세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엔달러 지금 최저점을 갱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엔화를 작년에 코인 이슈가 1차 매수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최근에 아마 2차 매수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엔화를 매수하시는 분들은 시드가 커야 됩니다. 우리가 환차익을 누리려면. 그리고 일본 관련된 뭐 ETF 상품들, 요런 주식들, 뭐 관련된 주식들 투자하신 분들은 2차 매수 시그널은 조금 이제 이따 드릴게요. 뭐 기회 되면 정규 방송에서 드리고 또 멤버십 방송에서 누구 질문하시면 좀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할로 그리고 국채도 분할로 무조건 나눠서 쪼개서 들어가는 겁니다. 엔화가 됐던 국채가 됐던. 그리고 이게 내가 좀 시드가 좀 간당간당하다 한 뭐 몇십억 이상 되지 않는다 그러면 비트코인 투자하시면 됩니다. 굳이 막 엔화 사가지고 막 엔화 떨어졌는데 막 비싸게 샀다 할 필요 없이 이거 엔화나 우리가 화폐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일본 주식이라던가 다른 그 신흥국들 요런 관련된 주식들 이런 화폐들은 오래 갖고 가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보다 더 오래 갖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좀 뭐 비트코인이 낫다 시드가 좀 적고 이렇게 의미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냥 장난 삼아 재미 삼아 아니면 교육 삼아 한번 바꿔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 미국 연준 매파위원 연착륙 오늘 발음이 너무 안 좋아. 마음이 급한가? 아니면 혀가 이게 막 잇몸 안에 좀 이렇게 입병이 나니까 혀가 좀 짧아지고 막 안 좋더라고요. 좀 원래 안 좋았지만. 자, 미국 연준 매파위원 연착륙 확률 60%. 단 한 차례 금리 인상은 필요하다. 지금 미국 증시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그 카시카리 총재라고 좀 매파적인 인물로 유명하죠. 이분이 얘기를 했는데 연착륙 성공할 확률이 60%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연착륙 확률을 성공할 확률이 60%로 된다. 그래서 요게 뭐 좀 더 내려가겠죠. 지표들이 좀 깨지면. 그리고 금리 인상을 2번 이상 할 확률은 한 40% 정도 된다. 한 번은 무조건 뭐 올릴 거다라는 얘기와도 같죠, 거의.
그래서 지금 좀 매파적인 시장이 얘기를 했고, 뭐 이분 얘기야 좀 신빙성이 더 높죠? 높은데 이분이 또 얘기를 했어. 아주 그냥 JP 모건. 이게 아마 인도에서 그 인터뷰일 겁니다. 그 타임스 오브 인디아라고 인도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장 사람들이 금리가 7%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아예 기대를 안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3%에서 5% 올라가는 것보다 지금 5%에서 7% 올라가는 게 정말 고통스러울 거야. 전 세계 국가들이 7%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대. 이런 얘기를 슬쩍 던집니다. 그러면 진짜 미국의 기준금리가 7% 갈 수 있는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의 기준금리 7%. 7% 그냥 가자. 근데 세니아님, 비트코인을 저점에서 줄 수 있는 건 맞는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7%면은 우리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너무 심각해집니다. 굉장히 심각해져요. 그래서 이게 좀 극단적인 건데 비트코인을 싸게 살 수 있어 좋긴 하지 사실. 물론 이제 우리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야 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나중에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버티면은 회복할 거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건데 어떻게 보면 또 그 말도 맞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7%뭐 좋기도 하겠네요. 좀 많은 분들이 좀 떠나갈까봐 7%면은 센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연준 매파 카시카리 의원과 JP 모건 1등이죠. 제이미 다이먼. 얘라고 하면 안 되지. 이분이 연준 기준금리 7%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나왔네요. 제니 앨런 누님이 아주 그냥 눈매가 불쌍해. 자, 무디스 연방정부 셧다운 미국 신용등급의 부정적. 무디스 얘기가 드디어 나왔죠. 자, 우리가 무디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얘기를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하는 것과 좀 오버랩을 시켜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무디스라는 기관이 누구냐면은, 자,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금융시장의 저승 3대 사자, 3대 저승사자. 신용평가기관 누구죠? 3대 저승사자. 무디스, 피치, S&P. 그렇죠. 무디스, 피치, S&P. 일단은 S&P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켜놓고 아직까지 올리지 않았습니다. S&P는. 그리고 무디스 제외하고 피치. 최근에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추면서 어떻게 했죠?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렸죠. 스크래치를 냈죠. 그래서 보통 금융평가, 이제 그 신용평가 점유율을 따지면은 피치가 한 20%, 15%에서 한 20% 정도. 그리고 무디스랑 S&P가 한 80% 정도를 차지하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피치 같은 경우에는 뭐 법인이 영국에도 있고 좀 미국을 이렇게 대변하는 이런 느낌이 아닌데,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무디스 혼자 지금 미국 등급이 제일 높아요. S&P도 낮췄고 피치도 최근에 낮췄는데 무디스는 굳건해. 무디스의 그 최대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 호시님 오늘 녹방 아니신가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녹방입니다. 오늘이랑 금요일 날에는 그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 워렌 버핏이 무디스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대다수의 그 주식들이, 기업들이 어디 기업이죠? 미국 주식입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미국 주식이 폭망하거나 미국이 안 좋다, 해롭다 그러면 워렌 버핏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주주인 무디스 입장에서는 워렌 버핏이 무디스 최대주주인데 무디스 입장에서는 미국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야겠죠. 근데 미국 무디스가 연방정부 셧다운이 되면은 미국 신용등급에 부정적일 거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무슨 뜻일까? 공화당한테 하는 겁니다. 셧다운이고 하지 말자고. 지금 셧다운까지 일어나면은 실물 경제에 크게 영향 끼치니까 하지 말자. 그리고 7% 금리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 못할 수도. 7%까지 간다고 하면 무디스도
가만두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런데 사실상 7%까지는 힘들다. 아무리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고 경제 체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7%까지는 힘들다. 그래서 무디스 하는 얘기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바이든 파업 투사로 야 이거 표 달라고 아주 열심히 해. 자동차 노조 심의에 참여해서 포기 말라. 같이 파업을 하고 있어. 역시 외교적으로는 바이든 좋습니다. 외교 잘해요. 나이가 좀 많으시고 그래서 그러지 외교적으로 괜찮습니다. 자, 바이든 자동차 노조 지지, 미시간 방문 예정, 미 철도 안전에 14억 달러 투입. 이러니까 트럼프도 가만히 못 있지. 미시간주 들어가는 거 물론이고 러스벨트 들어가서 표심을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은 치열하게 접전 중이라는 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리서치가 나왔는데 트럼프가 한 9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인들이 얼마나 소비라던가 이런 좀 휘발유 가격도 그렇고 물가 상승이 우려가 되는지 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낮춰야겠지. 물가를 낮춰야 바이든의 좀 뭐랄까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자, 미국 9월달 S&P 글로벌 제조업 PMI 예비치 48.9 서비스 둔화. 자, 이건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내용이. 자, PMI 예비치 48.9가 나왔고 최근에 댈러스 연방은행에서 발표를 했고 텍사스 제조업 전망조사에서 기업 활동 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으로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8.1. 그리고 그 지표를 제외하고 신규 주문, 생산, 고용지수 모두 다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원자재 지수까지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제조업 PMI까지 이거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최근에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신규 주문, 생산, 고용지수, 그리고 원자재 가격, 지수죠. 얘네들이 모두 상승하고 있어.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 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쁘게 받아들이면은 물가가 반등할 수도 있을 거다. 대신 제조업이 조금 살아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자, 보세요. 그런데 기업 활동 지수는 낮고 제조업의 최종 지수 같은 경우에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비 서비스업 지표는 조금 떨어지죠. 그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기업들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제품, 원자재나 뭐 생산이라던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올라갔는데 완제품 가격은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가 줄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거 언제 우리가 배웠냐면 작년에 중국의 PPI가 말도 안 되게 나왔어. 근데 PPI가 막 말도 안 되게 나왔을 때 코인이슈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압박을 받으면서 기업들이 지금 로스를 내고 있다. 손실을 내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1번. 이건 지나가면서 했던 거라 아마 기억하시면 많지 않을 거예요. PPI 지표가 좋게 안 나오면서 이거는 중국 정부가 이렇게 해줄게, 미리 대출 땡겨줄게, 너네 지표 좀 안 좋더라도 어떻게 해? 너네 좀 로스 보더라도 해. 그랬더니 PPI 지표가 어떻게 돼요? 좋지 않게 나오죠. 요거는 좀 많이 없을 겁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미국의 제품을 생산하는 그 공장들은 인건비가 올라갔어. 파업 때문에.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갔어. 재료값도 올라갔어.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생산 단가가 올라가니까 제품 단가를 올려야 돼. 그래서 예전에 팔던 뭐 설탕 한 그릇에 설탕 뭐 100g에 뭐 예를 들어서 5,000원에 팔았으면은 6,500원에 팔아야 돼. 근데 소비가 줄면서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완제품 가격을 못 올리고 있어. 상품 가격에 전가를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고스란히 그 피해는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고스란히 피해는 누가 받고 있다? 기업들이, 소비자? 기업들이 받고 있죠. 왜? 비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못 팔아. 마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공장에 있는 기업들이. 공장주들이.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기업들이 마진이 줄어. 그럼 마진을 늘리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마진을 늘리기 위해서. 지출을 줄여야지. 지출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조조정, 그렇죠. 노동자를 해고해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미국의 4분기, 내년 상반기 어떠한 움직임들을 보시게 될 거냐면은 미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이 해고율이 이전보다 더 증가하게 될 겁니다. 왜? 마진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실업률은 어떻게 되죠? 앞으로 증가할 수 있겠죠. 실업률 증가한다는 건 실직자가 늘어난다는 얘기고, 실직자가 늘어난다는 건 월급이 없다는 얘기고, 소비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소비가 약해진다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역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게 심화가 되면 이제 무너지는 기업들까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PMI 지표나 뭐 제조업 지표들, 서비스업 지표들 이런 것들을 보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비스업이 조금 둔화되고 제조업 지표가 살짝 살아난다 그래서 뭐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살아나고 있다? 라고 보기에는 맞지 않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임금 상승은 되면서 소비가 줄어들면은 오히려 어떻게 된다? 물가는 떨어지지 않고 나중에 추후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물가는 떨어지지 않고 경제 성장률이 쭉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든다고 하면은 진짜 말했던 스태그플레이션도 올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겠죠. 근데 지금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올 때가 아닙니다. 경제 성장률이 아직까지도 좋고 소비가 받쳐주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면 안 돼요. 뭐 미래에, 뭐 내년에 어느새부턴가 스태그플레이션 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국제유가가 이렇게 유지를 될까? 지금 딱 말했을 때 지금 국제유가가 내년에도 유지가 되고 막 더 올라간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국제유가도 높지만 경제 성장률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9월 28일 날 미국 GDP 발표됩니다. 그리고 28일 날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까지 발표가 되고 29일 CPI, 그리고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로존 CPI도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 유럽이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 에너지 가격이 지금 올라감에 따라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유로화 같은 경우에 이제 올라가고 떨어짐에 따라 달러 강세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 중요하고,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제일 중요하겠죠. 아마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PCE 지표 요거 지금 월가도 조금 높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코인이슈도 요거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GDP는 예상치대로 나오던가 아니면 살짝 조금 떨어지던가 한 0.1포인트 정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GDP도 만약에 높게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시장에 더 안 좋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10월 6일 비농업 고용지수 21시 30분 요거 발표되고, 11일날 PPI, 12일날 CPI 발표됩니다. 그래서 10월 12일날 미국 CPI도 중요해요. 소비자 물가지수 요거 발표됨에 따라서 앞으로 물가가 어떤 식으로 둔화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향방 중요합니다. 13일날 PPI, 17일날 소매 판매까지 발표되면 이젠 11월 달로 넘어갑니다. 시간 굉장히 빠르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10월 달부터는 조금 이젠 뭐라 그럴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들이 좀 많아요. 일단 10월 1일부터 4,380만 명이 학자금을 상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깜짝 놀랐어. 4,300만 명, 4,400만 명이죠, 거의. 대한민국 거의 뭐 4, 5천만 명이니까 인구수. 이 정도 되는 숫자가 월 상한액 평균 금액이 200에서 300달러. 많게는 한 명당 이제 한 40만 원 돈이 나간다는 거예요. 한 달에 40만 원이 더 지출이 더 생기는 거야.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준다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되고, 지금 미국 자동차 노조도 세계 공장에서 부품 유통 센터까지 한 38곳까지 지금 확장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38곳까지 확장된 거에 치고는 좀 파업하는 참여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기존에 13,000인가 12,000에서
한 6,000명, 8,000명 정도 늘어가지고 한 2만 명 정도 지금. 아직까지는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장기화되면은 될수록 미국의 실물 경제에 영향을 또 많이 끼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아마도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번 연말은 좀 험난한 시장을 예상할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